12일 날 본격적인 토론을 해서 이 사안을 어떻게 할 거냐, 당에서 지금 핵심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 이걸 처리를 할 거냐 말 거냐. 에서 40초 후에 이렇게 바로 이렇게 수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영상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과연 대선에 진 정당이 맞는지, 원정주의가 민주당을 다시 패배의 늪으로 밀어넣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못다한 이러한 꿈들을 저의 고향이자 유영아 후보의 고향인 이곳 대구에서 유 후보가 저를 대신하여 이루어 줄 것으로 코로나에 대한 인식과 대응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감염병 등급 조정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늦지 않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의 윤 당선인의 친구죠. 권성동 의원이 선출되면서 차기 정부와 당의 관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핵관이 아닌 민심 핵심 관계자 민핵관이 되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어떤 과제들이 있는지 잠시 뒤 나이트 포커스에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검찰청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이른바 검수완박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검찰 내부망엔 이에 동조하는 글이 쏟아지고 일선 검찰청에선 전체 검사회의가 열리는 등 집단 반발 움직임도 있어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대검찰청이 예고에 없던 입장문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정치권의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 추진, 이른바 검수완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혔습니다. 대검은 오랜 논의와 패스트트랙 절차까지 거쳐 개정된 형사법이 시행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러 문제점이 확인된다면서 해소와 안착이 시급하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이 추진될 경우 극심한 혼란과 국민 불편 가중, 중대범죄 대응 역량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도 현 상황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국민을 더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검찰 수사기능 폐지를 심사숙고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공식 반대 입장문에 앞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대검 주무과장은 내부 전산망에 검수완박 저지를 위해 힘을 보태달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형사사법 절차를 뒤흔들고 헌법이 용인하는지 알 수 없는 검수완박 법안을 다수당이 마음만 먹으면 한 달 안에 통과시킬 수 있는 현실이 안타깝고 죄스럽다고도 언급했습니다. 하루 만에 100개가 넘는 동조 댓글과 후속글이 이어졌습니다. 검수완박을 비판하는 댓글이 줄을 이룬 가운데 검찰 지도부를 꼬집는 글도 일부 게시됐습니다.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에서 근무했던 부장검사는 김호수 검찰총장과 고위직들을 겨냥해 머리 박는 타조에 빗대어 부끄럽다면서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인터넷은 물론 일선 검찰청에서도 집단 반발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대구지검과 수원지검, 인천지검 등은 릴레이로 검사회의를 열어 국민에게 큰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법안의 졸속 통과를 막기 위해 김호수 총장이 적극 대응해달라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 총장은 직접 주재하는 전국 고등검사장 회의를 열어 검수완박 대응 방안을 논의했는데 적극 저지에 동조하는 의견이 다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둔 시점이라고는 하지만 집권 여당을 향한 검찰의 이례적이고 조직적인 반발 움직임의 보폭이 커지면서 파문은 일파만파로 번질 전망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검찰이 반발하는 이유, 검찰은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민주당의 움직임을 사실상 조직 폐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의 최근 사보임 이슈가 집단 반발 움직임의 기폭제가 됐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은 6대 범죄와 경찰 공무원 범죄로 한정됐습니다. 이마저도 완전히 없애자는 게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입니다. 지금 형사사법 체계도 과도기일 뿐이고 결국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해야 검찰개혁이 완성된다는 주장입니다. 애초 민주당은 중대범죄수사청 같은 새 수사기관을 하나 더 만들어 남은 검찰 수사권을 주려고 했습니다. 지난해 이에 반대하며 검찰총장직을 던진 윤석열 당선인의 명분이기도 했습니다. 부패를 완전히 펼치게 하는 이 부패 완판으로서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고, 다만 최근에는 별도 기관을 만들지 않고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만 개정해 검찰 수사권을 떼어내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수사권 박탈의 방식과 시기를 두고 당내에서도 경론이 한창인데 검찰의 집단 반발이 갑자기 불붙은 건 관련 법안을 처리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 사보임 때문입니다.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합당으로 사라진 비교섭단체 위원 자리에 민주당 출신인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들어왔는데 법안 강행 처리를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 겁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막겠다고 여야 동수 6명으로 구성되는 안건조정위원회 소집을 요구해도 비교섭단체 몫으로 양 의원이 들어가면 결국 민주당 뜻대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12일 날 본격적인 토론을 해서 이 사안을 어떻게 할 거냐 당에서 지금 뭐 핵심은 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 이걸 처리를 할 거냐 말 거냐. 민주당 역시 검찰의 집단 반발에는 불쾌감을 감추지 않고 있어 새 정부 출범 전까지 양측의 충돌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이 추진하는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 검찰이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서 검찰은 자신의 기득권, 썩은 살을 어떻게 도려낼지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사보임에 검찰 전체가 난리 난 것처럼 들썩이니 황당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원내대변인은 검찰이 지닌 막강한 힘을 믿고 국회를 겁박이라도 하겠다는 것이냐며 공직자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국회의 정당한 입법 활동에 대한 집단적 반발 움직임을 조성하는 검찰의 행태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빠지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들어온 건 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을 위해 의회 민주주의가 희생된 거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전주의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 같은 사보임은 통상 다른 교섭단체의 양해를 전제로 진행하는 게 그간 국회가 지켜온 관례였지만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민의힘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독단적으로 사보임을 결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통해 이재명 방탄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기습적으로 이번 사보임이 진행된 건 의도가 너무 뻔하다며 의회 민주주의 파괴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자신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한동훈 검사장 발언을 정면 비판했습니다. 자신에게 죄가 있으면 고발하라며 나라의 기강과 질서가 무너졌다고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현직 검사장이 현직 법무부 장관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왜 그런 건 질문 안 합니까? 그 발언에 왜 그런 건 질문 안 하죠? 김 기자님. 지금 그러면 혹시 정상입니까? 금도라는 게 있지. 금도. 무슨 책임을 묻는다는 거죠. 본인이 대통령입니까? 검찰총장입니까? 뭡니까? 대통령도 검찰총장도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죄가 있으면 당당하게 그러면 고발하세요. 이건 나라의 기강과 질서가 체계가 무너진 거예요. 참담함을 느낍니다. 무서워요. 저 무섭습니다.
한국인 6명이 탄 선박이 타이완 해역에서 실종됐습니다. 외교부는 사고 지점 부근에 시신 2구가 발견돼 신원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해경경비함은 내일 오전 현장에 도착해 수색 작업에 즉시 투입될 예정입니다. 조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선원 6명이 탑승한 선박 조난 사고가 발생한 이튿날, 외교부 당국자는 사고 해역 부근에서 시신 2구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실종된 선박 승선자인지는 확인되지 않았고 신원을 확인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실종자 구조 작업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급파한 3,000톤급 해경 경비함은 현장에 도착하는 대로 수색 작업에 투입되고 추가로 파견한 잠수 지원함은 월요일 밤 현장에 도착합니다. 타이완 해양수색당국은 경비함과 헬기를 투입해 24시간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체제를 전환하고 타이완 당국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조속한 우리 선원들의 소재와 안전 확인 및 선원 가족 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사고 당시 기상 상황이 비교적 양호했고 피랍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타이완 해상수색당국은 타이완 서방 18해리 해상에서 교토 1호로부터 조난 신고를 접수한 뒤 우리 정부에 통보해왔습니다. 교토 1호는 부속선인 교토 2호를 예인해 부산항에서 인도네시아 바타항으로 항해 중 조난됐습니다. 교토 2호는 현장에서 표류하던 중 발견됐는데 승선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안타까운 사고도 이어졌습니다. 실종 한국 선원을 찾기 위한 구조대를 이송하고 귀환하던 해경 헬기가 추락하면서 2명이 순직하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고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해해양경찰청 소속 헬기가 제주 마라도 남서쪽 370km 떨어진 동중국해에 추락한 것은 새벽 1시 반쯤. 한국인 선원 6명을 태운 예인선 교토 1호가 실종되자 구조팀을 이송하고 돌아오다 사고를 당한 겁니다. 사고 헬기는 해경 경비함에서 항공유를 급유하고 이륙한 뒤 30초 만에 추락했습니다. 30에서 40초 후에 이렇게 바로 이렇게 추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영상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사고자의 가족들도 있고 그래서 협의를 해서 이 사고로 51살 정두환 부기장과 28살 황현준 전탐사 등 2명은 안타깝게도 숨졌고 42살 참호 정비사는 실종돼 수색 중입니다. 구조된 47살 최모 기장도 중상을 입어 군헬기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최 기장과 정 부기장 모두 비행 경력이 3,000시간이 넘는 베테랑 조종사입니다. 사고 당시 날씨는 바람이 잔잔하고 파도도 높지 않았습니다. 사고 원인으론 기체 결함이나 야간 비행, 항공기를 띄우는 양력 부족 등이 추정됩니다. 육상에서는 양력, 그러니까 항공기가 뜰 수 있는 힘을 받을 수 있는 거의 완벽한 조건이지만 특히 공간이 좁고 바닥 자체가 흔들리는 물이기 때문에 항공기의 성능을 100% 발휘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고 헬기는 길이 17m에 이르고 최대 21명이 탈 수 있는 대형 헬기로 지난 2014년 제작됐습니다. 해경은 헬기 동체를 인양해 블랙박스를 분석해야 정확한 사고 원인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실종된 교토 1호에 대해서도 타이완 구조 당국과 협조해 수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헬기 사고로 순직한 부기장과 전탐사의 시신이 남해 해경청이 있는 곳이자 거주지인 부산으로 옮겨졌습니다. 동료들은 책임감이 강한 베테랑과 출중한 실력의 막내를 떠나보내게 됐다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마라도 남쪽 바다에서 순직한 2 해경을 태운 헬기가 부산 해양경찰서에 착륙합니다. 준비하고 있던 차량에 실린 2 사람. 동료들의 인사를 끝으로 차가운 바다에서 점차 멀어집니다. 사고 헬기의 부기장인 정두환 경위는 비행시간이 3,200시간이 넘는 베테랑이었습니다. 출동할 때마다 실종자나 사고 선박을 가장 먼저 발견하며 해양구조 최전선을 지켰습니다.
흰수리 헬기의 교관이기도 한 그는 누구보다 책임감이 강한 동료이자 두 자녀의 자랑스러운 아버지였습니다. 정두환 경이 역시 교법 연구라든지 평소 업무 면에서 여러 가지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전탐사로 헬기에 오른 황현준 경장은 밝은 자세로 팀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최고의 막내였습니다. 최근에는 오래됐거나 결함이 생긴 장비 문제를 해결하는 등 임무에서도 빼어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결혼을 1년 앞두고 사고를 당해 주위를 더 안타깝게 했습니다. 전탐사의 본연의 업무뿐만 아니고 거의 막내로서 항공대 잡다한 일을 도맡아 하는 그런 친구고요. 황 경장의 아버지는 누군가를 구조하는 일에 자부심이 강했던 아들이었다고 말하면서도 아직도 사고가 실감이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평소에 그냥 뭐 자기 주어진 일에 뭐 충실히 열심히 잘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람 뜻이 있는 곳이 길이 있다고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갔는데 그게 뭐 꽃도 한 피워보지도 못하고 이래 되니까 참. 순직한 두 해경의 빈소는 부산에 마련됐지만 장례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해경은 사고 헬기 정비사 차모 경장의 수색 상황을 지켜보며 장례 절차를 가족들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모레 이른바 경제원팀을 포함해 내각 인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대통령 비서실장은 앞서 경제부총리에 거론됐지만 본인이 고사해 후보군에서 제외됐던 임종용 전 금융위원장을 다시 삼고초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 장관은 박진 의원으로 기울었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새 정부 인선 결과는 우선 경제부총리 등 경제 분야부터 공개될 예정입니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금융위원장엔 최상목 농협대 총장, 그리고 대통령실 경제수석엔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사실상 내정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당선인 측은 앞서 경제부총리 자리를 고사한 임종용 전 금융위원장에게 이번엔 대통령 비서실장을 맡아달라고 설득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비서실장까지 경제 전문가로 채워 이른바 경제 원팀을 강화하려는 구상으로 풀이되는데 아직 임 전 위원장의 수락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확인도 하고 이럴 게 많아서 비서실장이나 내각이나 시간이 좀 일요일 날 발표는 여유를 가지고 좀 계세요. 외교 안보 라인도 함께 발표될 전망입니다. 윤 당선인의 외교 안보 과외교사로 불리는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에겐 국가안보실장을 맡기고 박진 국민의힘 의원을 외교부 장관에 기용하는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나란히 이름이 오르내리던 조태용 의원은 국가정보원장 후보군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당선인 측은 인사 검증의 기준으로 유능과 실력, 전문성을 꼽았습니다. 거론되는 인물들이 서울대 출신의 50대 남성 일색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지만 성별이나 지역 등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지역과 성별을 굳이 저희가 넣고 빼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거를 고려하는 사항으로 넣는 게 조금 더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인사 검증 기준이 공정과 상식에 맞았느냐며 국민과 소통에 제대로 된 인사를 선보였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내각 인선과 관련해 한 번에 최소한 7명에서 8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7명에서 8명씩 두 번에 다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레 경제부총리를 포함한 내각 인선 발표 여부는 내일 알 수 있다며 경제부총리만 발표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덧붙였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통상 업무 담당 시절 미국계 통신회사에 자신의 주택을 임대해 준 것과 관련해 이해 충돌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 후보자는 자신의 업무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측은 청문회에서의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82억 원에 달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재산이 공개된 가운데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의혹이 연일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989년부터 1999년까지 미국 통신회사 AT&T에 주택을 임대했는데 마침 통상 분야 고위직을 맡고 있던 시기여서 이해 충돌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저는 뭐 기본적으로 그런데 무슨 그 관계가 있거나 이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일단 성실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그 의원님들도 저는 좀 잘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통신시장 개방 관련 한미 협상이 진행될 당시는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가 아닌 상공부에서 일했고 이후 청와대 통상비서관으로 일할 때는 경제부처 간 정책 조정 업무 이외 개별 업체와 관련된 업무는 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또 청와대 근무를 마치고 상공부와 통상산업부에서 근무할 때도 AT&T와 관련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예금 수십억 원이 입금됐다는 의혹에는 은행 간 금리 차이 때문에 자금이 이동했을 수 있지만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민주당은 한 후보자를 향해 임대왕이라고 비판하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인사청문위원을 발표하고 오는 일요일부터 곧장 검증 회의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전관 예우에 수십억 원을 챙긴 분이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두고 시비 거는 건 예의도 아니고 도리도 아닐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시각에서 각 후보자들을 엄중히 검증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하겠습니다. 당선인 측은 소명 자료를 충분히 준비한 만큼 한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통과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재산 문제를 둘러싼 의혹이 잇따르며 통과를 낙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다음 주부터 지역 순회에 나서 국민의 감사 인사를 할 예정인데 첫 일정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머무는 TK 지역을 잡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사면 복권 이후 윤 당선인과의 첫 만남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박석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말 사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퇴원해 사저로 이동하자마자 적극적으로 방문 의사를 밝힌 윤석열 당선인. 사저로 가셨다고 해도 또 건강이 어떠신지 좀 살펴가지고 괜찮으시다면 한번 찾아뵈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선 승리에 대한 감사함을 국민께 전하겠다는 취지로 다음 주부터 TK 지역을 필두로 본격적인 지역 순회에 나서는데 대구 달성에 머물고 있는 박 전 대통령과 만나기 위해 물밑 조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박 2일 일정으로 대구 경북부터 방문을 하고 순차적으로 지역을 순회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도 검토를 당연히 하고 있지만요. 확 결정된 바는 전혀 없고요. 박 전 대통령 측 역시 아직 명시적으로 날짜를 정한 건 아니라면서도 이번 주말에 구체적인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박 전 대통령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만남은 장시간은 어렵고 20분에서 30분 티타임 정도로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당선인께서 방문하시려면 한 하루 이틀 전에는 이제 통보가 있지 않겠냐. 당선인께서도 일정이 바쁘실 거고 또 대통령께서도 건강이 조금 그러시니까 그래서 제 개인 생각에는 한 30분 정도 이내로. 탄핵을 부른 국정농단 수사, 악연으로 얽힌 두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만날지에 시선이 쏠리는 가운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 결집의 변수가 될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윤 당선인은 또 최근 인수위 관계자들과의 오찬에서 취임 이후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개헌 시 5.18 정신을 헌법에 넣겠다는 대선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예방과 5.18 기념식 참석 등의 행보를 통해 국민 통합을 강조하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YTN 박석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당내 반발에도 서울시장 도전에 나서면서 내홍이 커지는 양상입니다.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까지 나서 반성하고 책임지는 자세가 아니라며 송 전 대표에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김지환 기자입니다. 민주당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은 작심하고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국민을 실망하게 한 분이라며 충북지사에 도전하는 노영민 전 비서실장을 비판했고 대선 패배 책임을 진 전직 당대표까지
공천을 신청했다고 송영길 전 대표를 직접 겨냥했습니다. 과연 민주당에서 반성과 쇄신은 가능한 것인지, 민주당이 과연 대선에 진 정당이 맞는지, 온정주의가 민주당을 다시 패배의 늪으로 밀어넣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서울시장 출사표를 낸 박주민 의원도 가세했습니다. 합리적인 설명이 없이 다시 이제 그 서울시장에 도전한다면 결과적으로 서울시장에 도전하기 위해서 용태론을 얘기했다거나. 송 전 대표는 휴일 기자 간담회를 예고했습니다. 거세지는 당내 비판에 출마 이유를 직접 밝히면서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최대 격전지인 경기지사 후보들의 물밑 전쟁도 치열합니다. 새로운 물결 김동연 대표는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인연을 강조하며 보수 정권 부역자라는 경쟁자들 공세를 반박하고 나섰고, 조정식 의원은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1인 시위로 열성 지지층을 공략했습니다. 검찰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를 만나 4월 내에 검찰개혁법 통과를 요청했습니다. 서울시장 탈환과 경기지사 수성에 초점을 두고 있는 민주당은 다음 주부터 예비 후보들 면접을 시작하고 이달 안에는 후보 선출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지환입니다. 국민의힘도 6일 지방선거를 위한 내부 경선 경쟁이 치열합니다. 오세훈 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 등 거물급 인사가 줄줄이 공천 면접을 받고, 대구시장 선거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를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4선에 도전하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시민 여러분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좋은 정책 대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기지사를 두고 은근한 신경전을 이어가는 유승민 전 의원과 김은혜 의원도 여야를 막론하고 어느 정치인보다도 정책적인 측면, 경기도의 현안에 대해서 저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윤심을 많이 물어보시는 그런 민주당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접니다. 날카로운 공천관리위원들의 송곳 질문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시도단체장 후보자에 대한 면접을 진행한 겁니다. 서울, 경기뿐 아니라 가장 많은 신청자가 몰린 보수 텃밭 대구시장 선거전도 뜨겁습니다.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 영상을 올린 게 발단이 됐습니다. 못다한 이러한 꿈들을 저의 고향이자 유영하 후보의 고향인 이곳 대구에서 유 후보가 저를 대신하여 이루어 줄 것으로. 당장 홍준표 의원은 전 대통령 팔이 그만하라고 발끈했고, 좀 부적절합니다. 어떤 면에서 부적절합니까? 그거는 기자 여러분들이 판단하십시오.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이런 홍 의원을 겨냥해 다시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홍준표 후보님의 실체를 아는 분들은 좀 지지를 하지 않고, 실체를 좀 덜 아시는 분들이 지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아슬아슬한 후보들 간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르면 다음 주 초 면접 결과를 반영해 지역별 최대 3배수까지 경선 진출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오미크론 유행 감소세가 계속되면서 정부가 일상 회복을 위한 방역 체계 정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현재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 조정 논의도 한창인데 늦지 않게 결론을 낸다는 방침입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신규 환자는 20만 5천여 명으로 나흘째 20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전날보다 2만 명 가까이, 일주일 전 같은 요일보다는 7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이달 들어 오미크론 유행 감소세가 확실해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현재 오미크론 유행은 계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확진자 발생은 안정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완만하게 줄어드는 양상입니다. 위중증 환자가 한 달 넘게 1,000명대를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 급증세는 나타나지 않아 의료 여력은 안정적입니다. 전국 중환자병상 가동률은 50%대로 낮아졌고 중등증 병상은 35%, 경증 환자가 입소하는 생활치료센터는 18%만 차 있습니다. 오미크론 치명률이 낮아 확진자 대부분이 경증인데다 재택치료 비중이 높아 빈병상이 늘고 있는 겁니다. 이에 정부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오는 18일부터 중등증 병상의 30%를
일반 격리 병상으로 전환하고 생활치료센터도 취약계층을 위한 필수 병상만 남겨두고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홀로 살아서 돌볼 사람이 없다거나 아니면은 노숙인이라든지 뭐 이런 상황들 생활치료에 입소해야 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생활치료센터를 축소해 나가더라도 최소한의 숫자는 유지해 나갈 겁니다. 이렇게 코로나19 대응을 일반 의료체계로 확대해가는 한편 현재 1급인 코로나19 등급 조정 논의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변화된 방역 상황에 맞춰 코로나에 대한 인식과 대응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감염병 등급 조정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늦지 않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1급에서 하향 조정되면 환자 격리 의무나 치료비 지원에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등급 조정 과정에서 고위험군 보호에 문제가 없도록 보완책 마련을 포함해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정부가 오미크론 이후의 방역 체계를 다음 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계획입니다.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제한 조치가 대부분 풀릴 것으로 보이는데 인수위가 요청한 고척돔에서 음식을 먹는 게 가능해질지도 관심입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미크론 유행세가 확실하게 꺾였다고 평가한 정부는 그 이후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방역 의료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체계를 다음 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하겠다는 겁니다. 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과 의료 체계를 다시 일상 체계로 되돌리는 방안을 담겠다는 겁니다. 정부가 그동안 점진적 전환을 강조해온 만큼 지난해 11월 일상 회복 때처럼 이번에도 단계적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유행 감소세와 그리고 의료체계 여력 등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거리두기를 좀 전면 조정하겠다라고 말씀드린 만큼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서 거리두기를 조정할지는 다음 주 중에 논의해서 결정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거리두기는 사적 모임은 10명,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자정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피해가 큰 규제부터 풀겠다는 입장인 만큼 영업 제한을 완전히 풀 것이라는 기대가 큽니다. 일부에선 마스크 착용을 빼곤 모든 제한이 풀릴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인수위가 요청했던 지붕 있는 야구장 고척돔에서의 음식 섭취 허용 여부도 검토해 개선 방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복지부로부터 고척돔 취식 허용과 관련하여 공조 시스템을 갖추는 등 기준을 정하여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실내 취식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매일 마주하는 신규 확진자 수는 여전히 6자리. 누적 확진 1,500만 명이라는 현실 앞에서 모든 규제를 푼다는 방침이 반가우면서도 동시에 불안한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교육부가 코로나19 확진 학생의 중간고사 응시 제한 원칙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전국 시도교육청과 비상점검회의를 열어 평가의 공정성과 형평성 및 지역사회 추가 감염 우려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에 확진돼 보건당국에서 격리를 통보받은 학생들은 그동안 등교 중지 대상 학생으로 분류돼 시험에 응시하지 않고 성적 인정점을 부여받았습니다. 교육부는 확진 학생들도 중간고사를 응시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와 관련해서 현행 방역 지침과 학교 현장 여건 등을 고려했을 때 확진자의 시험 응시는 어렵다는 시도교육청과 학교 현장의 의견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EU가 러시아 석탄에 대한 금수 조치와 러시아 선박의 영내 항구 진입 금지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에너지를 겨냥한 EU의 첫 제재인 셈입니다. 김원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 키이우 인근 부차에서 민간인 시신 수십 구가 발견된 후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논의해온 유럽연합 EU 회원국들이 러시아 석탄을 수입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러시아 선박의 영내 항구 진입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EU 회원국은 석탄의 45%를 러시아로부터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간 40억 유로, 우리 돈으로 5조 3천억 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금수 조치는 8일쯤 EU 관보 게재를 거쳐 120일 후인 8월 초에 발효될 예정이라고 AFP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회원국들이 대체 공급처를 찾을 수 있도록
120일간의 유예 기간을 뒀습니다. EU는 이와 함께 러시아의 전비 충당을 막기 위해 러시아산 주요 원자재와 장비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이는 연간 55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7조 3천억 원 상당의 규모입니다. 이와 함께 러시아 올리가르히, 즉 신흥재벌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두 딸 등 개인 200여 명의 이름도 EU 제재 리스트에 올랐다고 AFP 통신은 전했습니다. 주요 7개국 G7도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하면서 러시아 석탄은 단계적 폐기를 거쳐 결국 금지될 것이며 러시아산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도 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민간인 학살을 저지른 러시아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사실상 퇴출당했습니다. 유엔 총회는 현지 시각 7일 긴급 특별총회를 열어 러시아의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을 정지하는 결의안을 찬성 93표, 반대 24표, 기권 58표로 가결했습니다. 표결에 불참하거나 기권한 나라를 제외한 유엔 회원국 중 3분의 2 이상이 결의안에 찬성함에 따라 러시아는 인권 이사국 자격을 박탈당하게 됐습니다. 이로써 러시아는 지난 2011년 반정부 시위대를 폭력 진압한 리비아에 이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쫓겨난 두 번째 나라가 됐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한 달 반째로 접어든 가운데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상당한 손실을 입었다고 크렘린궁이 밝혔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는 우크라이나 촉구에 화답해 다양한 무기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군사작전에서 상당한 군대 손실을 보았으며 이는 심각한 비극이라고 러시아 대통령실인 크렘린궁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군 손실에 대한 구체적 수치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러시아 국방부는 지난달 25일 우크라이나 군사작전에서 러시아 군인 1,351명이 숨지고 3,825명이 부상했다고 밝혔습니다. 크렘린궁은 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조건을 얼마나 수용하느냐에 따라 우크라이나 군사작전이 조만간 끝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do hope that in coming days, in foreseeable future, this operation will reach its goals or will finish it by the negotiations between Russian and Ukrainian delegation.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 군 당국은 러시아의 장기적인 전쟁 목표는 우크라이나 전역을 점령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더 많은 무기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서방에 방공 시스템, 대포, 장갑차, 제트기 등의 지원을 요구해왔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원국들은 이에 화답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강화에 합의하고 다양한 무기 시스템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We are looking at day in, day out what we believe they most need to include new systems that have not heretofore been provided. 나토 회원국들은 이와 함께 조지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등 러시아의 위협을 받고 있는 다른 파트너국들의 방어 능력 강화 지원도 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강원도에서 1000년 이상 뿌리 내린 집안의 후예가 바로 윤석열 후보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힘으로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대표가 임명했던 한기호 사무총장을 윤 후보 측근인 권성동 의원으로 교체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가 누군가요? 저 아닙니까? 사무총장이 저죠. 서로 깊은 그런 신뢰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제가 말씀드리면은 당선인께서 오해 없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논의를 할 수 있다.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인 사선의 권성동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여소야대 구도 속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하는 중책이 주어졌죠. 민주당에선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이 광역자치단체장 후보 접수와 관련해서 당을 향해 작심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하은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젊은 두 분과 함께 관련 소식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금요일에는 조금 젊은 평론을 듣고 싶어서 좀 젊은 분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지난주가 처음이었고 이제 신인규 부대변인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또 뭐 편안하게 이렇게 방송이지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주제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권성동 의원 차기 원내사람탑으로 선출이 됐는데 81표, 102표 중에 81표, 그러니까 압승이에요. 네. 이 사실 이 선거 구도가 윤핵관과 비핵관이다. 조혜진 의원은 이제 비핵관으로 놓고 이렇게 봤었는데, 자, 이렇게 몰표를 했다는 것은 여권 안에서도 어느 정도 이 윤핵관 쪽을 밀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권성동 의원은 대표적인 윤핵관이기도 하지만 대표적인 비핵관인 이준석 대표와의 관계도 나쁘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결과는 보면 윤석열 당선인과 차기 정부에 힘을 실어주자 예. 이런 분위기가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예. 권성동 의원 뭐 말씀을 좀 강하게 하시는 편이긴 하지만 합리적으로 선을 그어가면서 여야 협상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네. 희망하기도 하고요. 현재 윤석열 당선인의 국정 운영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협의입니다. 협치입니다. 예. 왜냐하면은 지금 2년간 여소야대 국면이 펼쳐지는데요.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 하나 정책으로 만들려고 하면 법안으로 뒷받침이 돼야 합니다. 예. 근데 여소야대 국면에서는 여야 합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지금 무엇보다 원내대표의 역할이 중요하다. 예. 이런 시점에서 뽑힌 원내대표가 권성동 의원인데 예. 아마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 다만 한 가지만 제언드리자면 네. 윤희심만 너무 따르려고 하지 말고 여야 합의를 해야 이게 성과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 민심을 좀 따르는 그런 원내대표가 되어주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그래서 민심 얘기가 참 많이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핵관이 돼야 된다, 민심 핵심 관계자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온 이유가 거기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인도 의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할 말은 하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우려도 있어요. 이게 과연 윤 당선인에게 할 말 할 수 있나? 뭐 직접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떤 캐릭터인지, 진짜 좀 할 말 하는 캐릭터인지도 궁금하고요. 예, 저는 권성동 이제 원내대표, 신임 원내대표를 뭐 개인적으로도 뵌 적도 있고 또 네. 많은 이야기들을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실 좀 이렇게 바깥에 알려진 것은 소위 윤핵관 해서 이제 뭐 바른 소리도 못하고 이제 당선인만의 그런 뭐 심기를 경호하는 이런 걸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선대본 내에서도 사실 여러 가지 개혁적인 목소리 내지는 바른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목소리를 많이 내셨다고 저도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대외적으로 지금 나타난 이미지와는 좀 다르게 예. 내부에서는 좀 바른 말도 많이 하시는 걸로 저는 전해 듣고 있어서 네. 또 이번에도 많은 기대가 좀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결과를 보면 거의 80%에 육박하는 의원들의 선택을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압도적인 지지는 사실 윤석열 당선인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고자 하는 의원님들의 그런 뜻도 있었겠지만은 예. 아무래도 제가 방금 설명드린 대로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한 평소의 그런 신임 이런 것들도 저는 녹아나 있다 이렇게 예. 봅니다. 그리고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제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사실 원내대표는 어떻게 보면은 당선인의 그 집권 여당으로서 당선인의 그 정부의 연착륙을 돕는 일도 당연히 하겠지만은 예. 정부 여당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당의 그런 역할을 하면서 또 야당을 상대하는 그런 전략을 짜고 또 당론을 결정하는 이런 것들을 원내대표가 의원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에 대한 그 직분에 충실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것도 충분히 이제 원내대표는 의원들이 선출하기 때문에 앞으로 민주당과의 관계도 충분히 생각해서 선출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앞에 놓인 과제가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당선 직후 ITN 뉴스에 출연해서 포부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내용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을 빨리 실천하고 또 법제화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 1기 원내대표의 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정부와 발 맞춰서 또 야당을 설득하고 또 협조를 구해서 이러한 과제를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야당을 설득하고 협조할 만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거기에 네. 또 이제 6일 지방선거까지 있기 때문에 참 많은 과제들이 당장 지금 눈앞에 있는데 어떤 게 제일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고 보세요? 뭐 인수위에도 밝혔듯이 코로나에 관한 문제가 제일 아무래도 시급한 문제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고유가, 물가 급등 이런 문제들이 산적해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도 지금 금리를 올린다고 해가지고 그 문제도 지금 급하게 돌아가는 면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부동산 문제도 아직 남았죠.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상황에서 예. 어떤 식으로 지금 대응할지에 대한 얘기들은 조금 부족한 것도 사실이라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을 다 풀려면은 결국 여야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것도 있고 또 생각이 있으실 것 같고요. 인사청문회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인사청문회도 되게 중요한 하나의 고비기는 한데요. 지금 인사청문회와 맞물려서 사실 지금 민생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새로운 지금 정부의 출발을 앞두고 상당히 지금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뭐 코로나 방역도 지금 뭐 말씀하셨지만은 또 부동산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지금 문재인 정부를 통해서 지금 또 우리 대한민국의 그런 여러 가지 지금 사회 시스템들이 지금 흔들리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새로 이제 원내대표가 되셨기 때문에 새 정부의 출범을 정말로 이제 도와줘야 되는데 지금 정부조직법 같은 경우도 사실 어느 정부가 됐든지 간에 인사청문회에 가기 앞서서 정부조직이 확정이 돼야 사실은 장관을 임명하고 거기에 대한 청문회도 들어가는 것인데 지금은 이제 아무래도 좀 야당과의 그런 협의나 이런 게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지금 아마 기존의 정부조직을 사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인사청문회 부분도 넘어야 될 산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용산 이전과 관련해서 지금 청와대를 개방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또 지금 민주당의 그런 공격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안정적으로 정부를 뒷받침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지방선거 공천이 되게 중요할 텐데요. 지방선거를 당의 어떻게 보면 혁신과 개혁의 방향으로 이끌 것이냐, 아니면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설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원내대표가 이제 어떤 중심을 가지고 당 대표와 협의해서 당을 운영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주목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 많네요. 인사청문회뿐만 아니라 선거 앞서서 해야 되는 일들도 많고. 자, 지금 인사청문회 얘기를 나왔으니까요. 이제 바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후보자도 적극적으로 뭐 부동산 임대 수익에 관련된 갑자기 단어가 떠오르지 않네요. 이해충돌, 이해충돌 논란과 관련해서도 본인의 의견을 밝혔는데요. 저희가 녹취 준비한 것도 함께 듣고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산 형성 과정에서 이렇게 좀 이해충돌 가능성에 대해서 의혹이 좀 제기되는데 좀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아마 여기서도 해명 자료가 나갔고 자료가 다 이제는 요청이 제출이 됐으니까 청문회에서 아주 성실하게 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요. 집중적으로 수십억 원이 예금 정기예금이 들어갔던. 작년에? 네. 그거 혹시 저는 모르겠는데 어디 그런 게 있었는지. 아마 이제 은행 간에 뭐 금리 차도 많이 나고 하니까 은행 간에 혹시 그런 이동은 있겠지만 뭐 전체적인 트렌드로 보시면은 뭐 별로 다른 게 없을 겁니다. 하여튼 저희가 충실하게 청문회에서 해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제 충실하게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밝히겠고 충실하게 하면 뭐 의원들도 이해할 거다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문제 중에서도 특히 이해충돌 관련 문제가 점점 좀 더 집중되는 양상인데요. 어떻게 이 부분 바라보고 계신지요? 민주당 집권 시기에 국민의힘 혹은 국민들로부터 가장 비판받았던 지점이 뭐냐면 고집불통, 내로남불 뭐 이런 부분일 겁니다. 앞에 신인규 부대변인도 잘 아실 텐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적을 많이 받았고 일부 저는 인정하는 부분도 있어서 내부 비판도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도 그 기준으로 바라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청문회를 하는 이유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청문회를 할 때 후보자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이유는 그게 그 후보자가 선량하게 살아왔는지를 검증하고 선량하게 살아왔으면 상을 주는 게 아니라 국무총리 정도 되면은 권력을 갖습니다. 특히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책임장관, 책임총리 이런 얘기까지 했기 때문에 힘이 많이 실릴 거란 얘기죠. 그러면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가늠하기 위한 가늠자로서 청문회를 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이해충돌 같은 게 나왔을 경우에는 네네. 이 권한을 본인이 사적으로 쓸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잘못 남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것이고요. 반면에 이거를 전선을 뭐 정쟁으로 그어가지고 무조건 낙마시키기 위해 청문회에 임한다. 그러면은 그건 야당 입장에서도 아마 역풍을 맞을 것이라 예.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증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예. 말씀드립니다. 일단 이해충돌 관련 부분에서 한덕수 후보는 그 당시에 일했던 부서랑 일단 그 미국 회사랑 관련이 없다라는 이야기고 그 이후에 계속 구체적으로 일했던 업무랑은 뭐 충돌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주장은. 그리고 이제 평생 한가 1주택이었던 것도 좀 감안해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은 뭐 이해 충돌에 대한 부분은 좀 예. 판단이 굉장히 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이해 충돌의 범위에 들어가느냐. 아직도 이게 물론 법제화가 지금 돼가는 과정이긴 하지만은 명확한 기준을 걷기는 참 어렵습니다. 예, 예. 근데 이번에 뭐 논란에 뭐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겠지만은 뭐 김앤장 근무했다라는 부분, 이제 그런 부분들을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 것이냐. 마치 이제 김앤장 공화국이 된다는 예. 그런 우려가 있으실 테고, 그건 이제 뭐 민주당 정부 시절에도 사실 김앤장 출신 인사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뭐 여야를 넘어서서 국민들이 가지고 계신 우려의 한 부분일 것이고, 그리고 이제 고액 연봉이죠. 사실 고액 연봉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이제 법 감정의 그냥 정서적인 문제일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따져볼 것이 예. 그만큼의 정말 기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전문성과 노력에 기한 만약에 연봉이라고 한다면은 그건 뭐 누가 나무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일을 한 게 없는데 거기에 대한 고액 연봉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변호사시잖아요. 예. 그만큼 이게 수익을 벌어들이는 과정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예. 이런 거죠. 뭐 대기업 사건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파이가 큰 사건을 했을 예. 때는 예. 사실 난이도도 높고 여러 가지 네.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뭐 전문성에 따라서는 그런 고액 연봉을 받을 수도 좀 있다고는 봅니다만은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청문회에 왔을 때는 과연 합당한 노력을 하고서 받았냐 이 부분을 검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지금 이제 재산이 40억 이상이 좀 올라갔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10년 만에. 것들이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조금 이런 정서적인 좀 박탈감도 좀 느끼실 수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이 필요한 것 같고 예. 다만 저는 이제 이분이 가지고 있는 국무총리로서의 업무적인 경험이라든지 그런 경륜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국민들께서 높이 평가하시리라 봅니다. 예. 아무래도 윤석열 당선인이 가지지 못한 그 정부에 대한 어떤 경험 부족 이런 것들을 네. 한덕수 총리가 많이 총리 후보자께서 많이 또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국제 청문회가 좀 너무 인신에 대한 그런 뭐 공격적인 검증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예. 업무적인 능력에 대해서도 좀 검증이 필요하고 예. 미래적인 비전도 좀 검증을 한다면은 저는 충분히 통과할 자질이 있으신 분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국민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지금 추가되는 의혹들이 몇 가지 더 있죠. 뭐 신용카드 사용이 영원으로 이제 했는데 그냥 이거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이다. 공제받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사실 앞선 예들을 보면은 그 영원이 기록될 때는 보통 본인의 카드가 아니라 법인카드를 썼을 때 그런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의혹들이 더 생기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과연 국민들은 어떻게 바라보는 것인지 그래픽을 좀 준비해봤는데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퍼센트가 38%, 그리고 적합하지 않다는 게 22%입니다. 이렇게만 보면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게 좀 높아 보이지만 네. 그러니까 전 정부와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전 정부의 국무총리 이낙연 전 대표가 받은 비율보다 22%포인트가 적은 수치예요. 네. 그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여론은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본인에 대해서만 지금 향하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액 연봉도 그렇고 이해충돌도 그렇고 이 이슈가 나온 지 며칠 안 됐어요. 네. 이게 지금 당장 반영된 여론이라고 보기에는 시기가 좀 이르고요. 예. 다만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용산 집무실 이전 사안부터 해서 지금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에 대한 여론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예. 아마 이게 반영이 돼서 한덕수 예. 후보자한테도 지금 조금 영향이 있는 게 단지 아닌가. 국무총리만 보는 예. 것이 아니라 예,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네. 벌써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판단을 끝낸 것처럼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별로 적절치 않아 보이고 네. 이거는 지금 이 인사 흐름을 보면서 다시 한번 판단해 봐야 될 일이라 생각하고요. 예. 다만 당선인과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모든 사안들에 대해서 여론이 지금 눈초리가 별로 좋지 않다. 예. 이렇게 좀 신중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예.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에 상당히 벼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인사청문회를. 또 윤호중 원내대표는 임대왕이다라는 호칭을 또 붙이기도 했고 인사검증 TF 단장인 민영배 의원은 낙마 가능성이 크다까지 얘기했어요. 페일이라는 단어를 써서. 자, 그렇다면 청문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인사청문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국회에서 인준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제 행정부의 어떻게 보면 대통령을 보좌하는 이제 최측근의 이제 보좌기관이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까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그 민주당이 갖고 있는 그런 권한들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낙마를 딱 이제 상정해 놓고 무조건 뭐가 나와도 무조건 낙마시키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가서 자신들의 힘을 쓴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야당이들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172석이라는 그 의석을 가지고 또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 되거든요. 근데 국민들께서 그런 부분들을 다 예민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아직 청문회를 하지도 않았는데 그 상황에서 낙마라는 얘기를 뭐 꺼낸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여당에 대한 이제 저희 국민의힘에 대한 뭐 경고라든지 기싸움으로는 볼 수는 있겠지만은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그렇게 좋은 단어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뭐 개혁성 같은 것은 상당히 떨어지고 이제 그립감은 많이 좀 약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미래 비전을 그릴 만한 적임자냐라고 말했을 때는 사실 고개가 갸우뚱거려질 수도 있는 것이라고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아쉬움은 좀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인정할 것은 사실 지금 문재인 정부 때 말미에 인사권 행사하면서 또 왈가왈부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래도 현직 임기 때까지는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 후보 지명에 대해서도 총리 후보 지명에 대해서도 이건 마땅히 대통령의 인사권인 겁니다. 그러니까 당선인의 권한을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누가 이렇게 뭐 왈가왈부를 하거나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얘기하기는 너무 좀 이르고요. 일단 청문회를 통해서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존중하는 가운데 만약 하나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건 또 의회에서 표결로서 그거는 정리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기싸움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좀 걱정하면서 새 정부의 출범을 좀 냉정하게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제 나온 저도 동의하는데 저희가 인사청문회나 검증을 하는 이유가 낙마시키기 위함 혹은 뭐 강행하기 위함은 아니잖아요. 다 국민의 어떤 도움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거를 너무 정쟁으로 끌고 가면은 초기부터 아마 되게 아수라장이 벌어질 거다. 그래서 지금 곧 야당이 될 민주당에서도 언론에서 낙마 얘기부터 하는 것보다 그 얘기하기 전에 청문회 준비를 꼼꼼히 하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청문회에서 문제가 드러나면 여당에서도 그걸 받아들이겠죠. 그렇게 진행하는 게 건강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평론가 두 분도 말씀하시는 게 좀 너무 이른 것 같다라는 해요.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 것이 아직 지금 인선이 마무리되지도 않았고 앞으로 이제 검증을 받아야 될 대상들 많기 때문에 좀 이른 것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 해야 될 일이 참 많은 것으로 또 보이고요. 자, 이제 또 시선을 조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선거 쪽으로 좀 가볼 텐데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다음 주부터 대구 경북을 시작으로 지역 순회에 나서게 되는데 이때 박근혜 전 대통령 방문이 성사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지방선거와 맞물려 있는 것인데요. 일단 그 준비한 녹취 함께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박 2일 일정으로 대구 경북부터 방문을 하고 순차적으로 지역을 순회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도 검토를 당연히 하고 있지만요. 확 결정된 바는 전혀 없고요. 당선인께서 방문하시려면 한 하루 이틀 전에는 이제 통보가 있지 않겠냐. 당선인께서도 일정이 바쁘실 거고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건강이 조금 그러시니까 그래서 제 개인 생각에는 한 30분 정도 이내로. 자, 우선 윤 당선인이 지역 순회 첫 방문지로 대구 경북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게 뭐 의도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뭐 상징하는 뭐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뭐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가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일단은 뭐 지방을 순회한다고 할 때 사실 뭐 서울을 제외한다고 한다면은 어느 지역이든지 먼저 가야 될 것이고 그렇죠. 사실 뭐 그거에 대한 의미를 뭐 평가하기는 좀 저는 어색하다고 보고요. 대구 경북을 가는 것은 뭐 그렇게 봅니다. 아무래도 보수의 가장 강고한 지지층들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대통령에 이제 취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감사의 차원에서 저는 간다 이렇게 봐서 너무 정치적으로 이거를 뭐 해석하는 것은 좀 과도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아무래도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사면복권까지 되면서 이제 정치적인 그런 뭐 자유를 얻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는 유형아 대구시장 후보자의 이제 후원 회장을 맡으면서 이제 상당히 좀 강력한 지지 의사까지 이렇게 표명을 하면서 지금 대구시장 경선 구도가 상당히 출렁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 정치적인 주목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대통령 당선인이 대구 경북을 방문한다고 하니 그러니까요. 이게 굉장히 좀 맞물리면서 사실 이제 확대 해석이 되고 있는 것인데요.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뭐 의미 부여를 할 것은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복권을 당했지만은 그거는 형사적인 처벌에 대한 사면복권이고 회복이 된 것이지 예. 그렇다고 해서 탄핵을 당했거나 헌법재판소의 8대 0이라는 예. 그 인용 재판에 대한 것이 예. 그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구별해서 봐야 된다고 저는 국정농단 봅니다. 사건. 예.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남이 성사될지도 관심인데 만남을 넘어서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윤 당선인 취임식에 혹시 직접 초청하는 건 아니냐. 그럼 그 장면도 상당히 이제 언론에 집중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뭐 만나는 거나 초청하는 거나 초청은 이미 뭐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언론 통해서 이미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네. 그것 자체만 가지고 비판하기에는 조금 뭐 과한 게 아닌가 싶고요. 다만 이런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공사를 할 때 골격을 세우고 그다음에 살을 입히고 마지막에 마감을 하잖아요. 미장을 하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현 당대표이신 이준석 대표 그 대구 가가지고 당선될 때 탄핵은 정당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당선됐단 말이죠. 그리고 현 대통령 당선인은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탄핵의 강을 어렵게 넘어왔단 말이죠. 예, 예. 골격과 세신의 골격과 네. 어떤 살을 비유하자면 입힌 건데 이제 마감이 중요하잖아요. 예. 이제 이 탄핵의 강을 건너는 거를 비가역적으로 만들어야 마감이 되는 거거든요. 예. 지금 이 시점에서 지나치게 박근혜 대통령에게 휘둘리는 모습을 보이거나 그러면 그 쇄신의 골격들이 다시 드러날 수도 있다. 부족했던 부분이 드러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아까 여기 나와 계신 신인규 부대변인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단 있게 비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과거로 돌아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 민주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 이득을 기대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런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상 메시지가 오늘 화제가 됐죠.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유영하 변호사를 지지하는 영상 메시지인데요. 이것도 함께 보고 오시죠. 저를 알던 거의 모든 사람이 떠나가고 심지어 저와의 인연을 부정할 때에도 흔들림 없이 묵묵히 저의 곁에서 힘든 시간을 함께 참아냈습니다. 제가 이루고 싶었던 꿈은 다 이루지 못하였지만 못다한 이러한 꿈들을 저의 고향이자 유영하 후보의 고향인 이곳 대구에서 유 후보가 저를 대신하여 이루어 줄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공개 행보를 할까라는 질문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쉽지는 않을 거다 그랬었지만 이렇게 바로 공개 행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지지 의사를 밝혔는데 자, 이제 지방선거, 그러니까 정치적인 해석으로 좀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유영하 변호사를 이제 후원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선 거예요. 하지만 이 부분 때문에 불편하신 분들도 계세요. 홍준표 의원, 또 아무래도 뭐 김재원 최고위원들 같은 경우도 아직 공식적으로 이렇게 어떻다라고 얘기는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선거 판세에 영향을 줄까요? 뭐 당연히 영향은 있죠. 근데 네. 저는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저런 권리 행사에 대해서 저는 왈가왈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건 네. 마땅히 하나의 개인으로서 충분히 개인이 선택하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여기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는 질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탄핵이라는 대한민국 초유의 사태를 일으킨 장본인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사법부에서도 인정을 했고 또 헌법재판소 본인이 임명한 헌법재판관들이 탄핵 심판에 대해서 이미 인정을 한 사안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과도 없이 이렇게 정치 행보를 제기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저는 부적절하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보수에 대한 보수 자멸 거기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과 성찰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부적절하다는 것이고요. 예. 사실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 너무 못했죠. 너무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5년 만에 정권을 갈아버렸습니다. 갈아치웠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운영했던 그 정부가 그러면 과연 잘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판단을 혼동하는 이제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에 대해서는 현재도 유효하다라는 것을 밝히고요. 네. 저는 유영하 후보도 이거 상당히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는 것이 이거 전형적인 인물 정치거든요. 예. 인물을 앞세우면서 그걸로 표를 얻어오겠다라는 심산이고 이 유권자를 상당히 무시하는 겁니다. 정책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당연하죠. 예. 그래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도 저 영상을 제가 유심히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도 박정희 대통령이 유지를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 네. 자신이 못다 이룬 꿈을 유영하 변호사가 이루어줄 것이다 라면서 유지를 계승시키고 있어요. 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인물 정치를 할 것이냐. 저는 이게 우리 사회의 그 구시대라고 하죠. 구시대의 저는 마지막 장면이 될 것이다. 전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좀 더 판을 넓혀서 지방선거 전체에 끼친 영향 어떻게 보세요? 대구 자체는 이렇게 뭐 조금 지역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국민의힘이 저기에 예. 휘둘리지 않는 이상 전체 판세에 영향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이 방송에서조차 저렇게 선을 긋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합리적인 목소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이제 어렵게 강을 건너왔는데 누가 그걸 되돌아가고 싶어 하겠어요. 몇몇 예.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기울이는 사람은 있을 수 있겠으나 당 차원에서 특히 이준석 대표가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런 일은 없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예. 지방선거 전체 판세에는 영향이 없을 거고요. 네. 그건 인물 경쟁력과 정당 쇄신으로 승부가 날 거다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이 유빌 지방선거 광역자치단체장 후보 접수와 관련해서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이 내용도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접수 명단을 보고 과연 민주당에서 반성과 쇄신은 가능한 것인지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국민을 실망시킨 분들이 예비 후보자 등록을 했습니다. 대선 패배 책임을 지겠다고 물러난 전 당대표께서도 마찬가지로 후보자 등록을 하셨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과연 대선에 진 정당이 맞는지 반성하고 책임질 자세는 되어 있는지 심각하게 되돌아봐야 합니다. 자, 작심하고 발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 왜 이러냐는 거죠. 근데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송 전 대표, 또 박주민 의원,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이 있었기 때문이죠. 네. 뭐 쇄신의 목소리를 비대위원장이 내는 건 예. 저는 일단은 타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민주당의 대선 패배는 단지 큰 선거 하나 졌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지난 몇 년 동안 일련의 흐름이 누적되어 온 결과거든요. 예. 근데 그게 단순히 부동산 하나 이것 때문이 아니라 각종 여론조사나 국민 의견을 청취해 보면 뭐 부동산, 내로남불, 권력형 성범죄 그리고 시대 흐름의 변화나 청년층에 대한 몰이해 뭐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런 평가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하던 대로 계속 하자 이렇게 하면 그건 계속 심판받자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박지원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이 된 것도 이런 우리가 변화를 좀 해보자는 몸부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다만 예민한 이야기를 아예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할 때는 조금 신중하게 운반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뭐 정책 책임이 있는 사람은 뭐 후보를 내지 말자 가령 이 예를 들었는데 그러면 어디까지가 책임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부처에서 그 정책을 펼쳤던 사람만 책임이 있느냐 아니면 의회에서 법안으로 뒷받침해줬던 것도 있는데 그 법안 그때 민주당에서 누가 그러면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고 뭐 부결 투표를 했습니까? 없거든요. 그러면 다 책임이 있다는 얘기냐 아니면 법안 발의자들만 책임이 있다는 얘기냐 이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적 쇄신 물론 중요하지만 내용적 쇄신이 더 중요해 보인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내용적 쇄신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부동산 정책이 그래서 어디에서 잘못됐는지 어떤 부분에서 시장에 영향을 줬는지 뭐 처방이 잘못됐는지 진단이 잘못됐는지 진단은 잘 됐는데 처방이 나빴는지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백서를 펴낸다는 생각으로 진단을 하고 복기를 해야 그래야 기준이 나오니까. 그래야 내용이 나오는 거지. 사람 한두 명 이렇게 문제 뭐 자르고 말고 이런 문제로 넘어가면 내용에서는 뭐가 변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잘 판단을 해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는 이후에 또 노영민 비서실장도 마찬가지고 이후에 이제 다시 좀 복귀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 원상 복구시키는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더 나올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지금 박지원 위원장이 밝힌 5대 공천 원칙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으로 좀 보여드릴 텐데요. 이제 당에 한번
당원이 되고 부대변인직을 맡고 어떤 선거를 바라보는 과정에서 그 눈으로 한번 이 공천 원칙을 좀 물론 이제 상대당이지만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일단은 뭐 저 5가지 기준만 이렇게 보면 사실 하원기 대변인 말씀처럼 너무 모호하죠. 모호하고 국민들이 저 원칙에 대해서 그러면 도대체 어떤 공천의 그림을 그리는 것이냐. 너무 뻔한 얘기 내지는 너무 모호한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바로 컨텐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민주당도 이 부분은 이제 민주당의 선택으로 공동 비대위원장을 세웠기 때문에 뭐 감수해야 될 부분이고 국민들이 정치적으로 저는 판단할 것이라 이렇게 보고요. 저는 민주당도 저는 건강해지기를 바랍니다. 저희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사실 많은 비판이 있고 지금도 우려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과거로 돌아가지는 않을까? 이 불가역적인 개혁이라는 것이 정말 불가능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정치를 오래 하신 분들은 사실 이런 고민이 전혀 없죠. 지금 이 상태가 더 편하거든요. 근데 저는 민주당도 그 뼈저린 몸부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한국 정치가 전체적으로 좋아질 수 있고 서로가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도 이게 가만히 보면요. 지금 경기도지사 후보 나오시는 분들도 인터뷰를 이렇게 듣고 있으면은 내용이 정말 인물 정치라고 평가절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키기 위해서 나가겠다는 말을 정말로 방송 나와서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유영아 후보가 제가 아까도 뭐 강하게 비판을 했지만은 그거와 뭐가 다른지 저는 정말 모르겠고요. 이번에 저는 책임 정치의 전형을 보면서 저는 칭찬하고 싶습니다. 최재성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실현과 그 영광의 시간을 안고 퇴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책임 정치의 복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치라는 것이 책임을 전제하지 않으면은 책임을 졌는데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성과 성찰이었고 또 출마하고 또 출마하는 이런 상습성 출마가 비일비재하게 되면은 그럼 도대체 정치 발전과 혁신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는 이번에 어떻게 보면 1월 25일에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지방선거는 나간다고 합니다. 그럼 당시 총선 불출마라는 뜻은 정말로 총선만 안 나가겠다는 얘기였고 지방선거나 모든 선거는 그럼 나가겠다는 뜻이었느냐. 좀 이런 반문이 안 들 수가 없고요. 패배한 당대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선을 졌던 당대표가 한 달도 성찰을 안 한 채 또 선거에 나간다라는 것이 과연 어느 국민이 동의를 하겠습니까? 이건 여야를 떠나서 저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봅니다. 자, 민주당의 공천 원칙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국민의힘 공천 과정도 사실 얘기가 있습니다. 뭐 같은 지역구에서 몇 선 나오면 안 되고 이런 부분들 반발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 과정 지켜보는 과정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공천이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지금 비판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비판하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시험 쳐서 공천한다 이 얘기를 하니까 지역에서 지역에서 활동 안 하고 독서실 다닌다는 얘기까지 있거든요. 근데 정치인의 본령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그래서 공천에 관련해서 비판을 하려면 얼마든지 비판을 할 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청구서를 지불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를테면은 청년 공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청년에 대한 몰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평소에 청년들을 좀 키워낼 수 있는 정당 시스템이 있었으면 이런 공천은 억지로 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근데 그게 없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앞으로 내세우는 건데 뭐 여기에 대해서는 결과를 보면서 판단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 공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당장 뭐 시험이 적절하냐 마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보다 결과를 놓고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지금 새로 한번 시험해보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또 주제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부산대와 고려대를 나온 딸 조민 씨에 대해서 일단 입학이 취소됐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윤 당선인을 향해서 직격탄을 날렸어요. 이제 만족하냐 이렇게 묻고 싶다라고 말했고 당선인 측에서는 이제 배현진 대변인이 그거 왜 우리한테 묻느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과정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궁금하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사실 민주당 대선 패배의 첫 단추를 제공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내로남불이라는 그 프레임을 어떻게 보면은 창조하신 그 장본인이시고 사실은 이 지금 조민 씨에 대한 이 문제 때문에 대한민국이 거의 한 2년 정도 홍역을 앓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국 전 장관은 뭐 이렇게 해서 뭐 시원하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반문하는 듯이 저렇게 말을 하는 걸 보면은 여전히 반성에 대한 태도는 전혀 없다. 상당히 그 부분이 저는 안타깝습니다. 이미 대법원에서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거기에 대해서도 조민 씨에 대해서 그런 서류들이 위조가 됐고 그것이 이제 업무방해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면은 많은
똑같은 출발선에서 뛰지 못하는 수많은 수험생들의 가슴에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상대적 박탈감을 준 것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교육에 대한 문제가 얼마나 예민합니까? 부동산보다 어떻게 보면 더 예민할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에게 다수에게 상처를 줬다는 거에 대해서도 아직도 반성이 없구나.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참으로 저는 애석하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 조국 전 장관은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에게 고위공직자들에게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달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까 혹시? 이제 지금 뭐 조각 내용에 거론되는 인물 중에서 뭐 자녀 관련해서 혹시 뭐 나경원 전 의원을 겨냥할까요? 지금은 뭐 누굴 겨냥해서 말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이를테면 뭐 조국 장관 뭐 이제 자연인이니까 뭐 페이스북에 글을 쓴다거나 뭐 법률적으로 대응한다거나 이거는 뭐 신인규 대표님도 변호사니까 아시다시피 그냥 그분의 권리입니다. 그냥 권리를 행사하는 거고요. 뭐 법적 판결이 났다고 해서 그걸 다 받아들인다 이게 아니잖아요. 뭐 소송도 할 수 있고 항소도 할 수 있고 그런 거니까 그건 그분의 권리인데 이거를 정당 차원에서 민주당이 너무 휘둘리거나 뭐 그래서는 좀 곤란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먼저 정당 들고 차원에서 말이 나오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청문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꼼꼼하게 준비하면 됩니다. 이를테면은 조국 장관에게 했던 그 기준 그대로 하자라는 말에 국민의힘이 동의 안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에서 이미 그렇게 청문을 진행했는데 근데 반면에 그거를 핑계로 대면서 억지를 부리면 그것도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결국 역풍을 맞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반면에 조국 장관에게 준하게 그 인사청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 만약에 잣대를 옮겨가지고 대응을 한다면 그건 그것대로 또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냥 합리적으로 인사청문을 잘 준비하고 우리도 조국의 강을 건너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데 사실 정치권의 사안은 좀 예민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법성이라는 것이 시대가 흐르면서 조금씩 강화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정치인들이 의혹에 휘말리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조국 전 장관 사안에 대해서는 전혀 이거는 그런 케이스가 아닌 것이요.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범죄인 겁니다. 그러니까 명백하게 범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범죄를 저질렀는데 범죄에는 여야도 없고 일반 시민과 정치인도 없는 것이거든요. 죄를 죄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뭐 모범까지는 바라지도 않겠습니다. 죄를 졌는데 그게 발각이 돼서 재판까지 받았거든요. 확정도 났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반성을 안 한다는 것은 일반 범인들도 다 죄를 짓고 뭐 살죠. 재판도 받고 하는데 다 반성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게 전 없다는 게 정말 장관까지 지내신 분이 맞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좀 속도를 낸 이유가 이제 마지막 주제를 꼭 다뤄야 될 것 같아서 이 뉴스가 점점 좀 커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속도를 냈습니다. 자, 대검찰청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제 뭐 검수완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수사권을 박탈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뭐 유례 없이 그 검사 측의 수사권, 기소권, 공소권이 다 있었기 때문에 수사권 자체를 지금 빼는 부분에 대해서 법안은 이미 발의가 됐고 지금 약간의 움직임이 있었던 거예요. 이 소관 상임위에서의 약간 사보임이 있었기 때문에 검찰에서 지금 강하게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건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 검수 완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검찰 수사권 조정 그리고 공수처 설치 여기까지가 문재인 대통령표 검찰 개혁입니다.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이 검수 완박까지 주장했던 것은 아니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딱 요 정도 수준의 검찰 개혁을 처음에 공약으로 했고 지금 이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검찰이 마냥 공정한 기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개혁은 필요했던 건데 두 가지 점에서 조금 더 고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그 검찰 개혁은 어느 정도 성과를 그것도 어렵게 냈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검찰 개혁에 실패했다, 애매하게 했기 때문에 대선에서 패배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지지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셔도 민주당 의원들은 설득과 설명을 통해서 조금 논의를 정돈해야 됩니다. 지지자분들이 그렇게 요구한다고 해서 맞아 우리는 검찰개혁 못했지 이렇게 반응한다면 실제로 했던 성과까지도 우리가 후퇴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효과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검찰개혁 우리가 못했습니다라는 말만 하지 말고 어느 정도 했는지에 대한 어떤 홍보도 필요하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둘째는 여러 비판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처럼
지난 5년 동안 이 정도 했거든요. 예. 근데 50일 동안 급하게 해서 처리한다? 이거 제가 봤을 때 현실성이 없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검찰개혁, 검찰 수사, 검수완박이 필요하다면 그걸 국민들한테 설득시킬 수 있는 다른 어떤 지점이 필요해 보인다라는 게 두 번째 지점이고,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검찰에서도 고민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 수사와 관련해서는 사실 지금 바람이 불기도 전에 풀이 눕는다 이런 표현이 심지어 보수 언론 통해서도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코드 맞추기 수사라는 비판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부분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죄가 있으면은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예. 엄정하게 처벌해야 되고 책임을 지워야 되는 게 맞지만, 또 코드 수사로 오해받을 일을 검찰이 굳이 해서 좋을 건 없지 않겠습니까? 네. 이를테면은 검수완박을 통해서 그게 해결되는 문제도 물론 아닙니다. 예. 경찰이 어제도 보니까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는 제대로 설명도 안 하고,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관련해서는 길게 브리핑도 하고 그랬는데, 예. 물론 이게 법인카드 예. 수사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네. 검찰개혁 이야기가 진짜 힘이 빠지려면 예. 권력기관들이 예전과 달라졌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기계적 중립이라도 지켜야 되고요. 그다음에 정치적 독립을 하고 있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려면 코드 수사 이런 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요. 예. 그래서 최근의 행보가 우려스럽기 때문에 이게 지금 반대급부로 나오는 게 있다. 그래서 네. 여당과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 여당인 민주당의 어떤 행보와 예. 검찰 양 둘 다 지금 약간 우려스럽게 보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 아마 내일 뉴스 아마 상당히 세게 이제 아침에 이제 회의도 각 당에 있을 것이고, 이것과 관련해서 분명히 브리핑이 있을 것이고, 각 의원들도 상당히 목소리를 높일 것이고, 상당히 세게 이제 충돌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는데, 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검찰 측에 밝힌 그 입장문들을 좀 봤더니 검찰 개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살짝 넣긴 했습니다. 근데 검찰 스스로 개혁에 대한 대안도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도 들었었거든요. 혹시 보셨습니까, 그 내용? 근데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검찰 개혁이라는 것이 네. 사실 국민을 위한 것이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사실 민주당의 집권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저는 보입니다. 계속 검찰 개혁만을 시그니처로 팔았거든요. 근데 결국은 지금은 이제 사실 언론에 나와서도 민주당 쪽에서 나온 패널들도 자신들도 검찰 개혁이 실패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거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5년 동안 검찰 개혁 얘기했고 검찰만을 가지고 얘기했던 그룹에서 이제서 실패했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뭔가 책임을 인정해서 뭐가 좀 반가운 것이 아니라 너무 허탈한 겁니다. 물론 원인에 대한 해석은 다르지만. 네, 예. 그래서 저는 사실 검찰 수사권의 박탈을 통해서 우리가 보셨던 것이 라임과 옵티머스 사건이 결국 수사가 안 이루어졌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화천대유 사건, 이재명 상임고문과 관련된 이 사건들이 다 지금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 이렇게 실패했다라는 것을 자명하게 보여주는 것이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민간에서 가장 그 수사력이 필요한 부분이 사기죄, 배임죄, 횡령죄 같은 재산범죄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금 검찰개혁이라는 검수완박을 통해서 검찰이 갖고 있는 그런 수사권, 그럼 사실 범죄자들이 불편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수사권을 약화시켰기 때문에 범죄자들이 좋은 세상이 됐어요. 범죄자들이 오히려 더 편해진 겁니다. 예.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세상이 이루어진 것이고, 또 하나는 검찰이 수사 얼마나 잘했습니까? 물론 저는 좀 이따가는 비판점도 말하겠습니다만 검찰이 얼마나 수사 잘했냐? 국정농단 사건 검찰이 수사해가지고 윤석열 총장이 중앙지검 때 중원지검장 때 그 공로로 검찰총장이 됐어요. 또 하나는 삼성 수사 얼마나 잘해가지고 다 구속시키고 범죄를 밝혀내가지고 검찰총장까지 됐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는 검수완박이라는 자신들의 그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검찰의 수사권을 다 박탈시켜 놓으니까 결국은 범죄자들만 좋은 세상이 됐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기소 수사를 분리하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공수처는 또 만들어 놓고 기소와 수사를 또 합쳐놨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그 편의를 위해서는 기소수사를 합쳐놓고 또 수사도 뺏어올 수 있는 특수조항도 만들어 놓고요. 예. 검찰에 대해서는 기소만 해라, 수사하지 예. 마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예. 제가 마지막으로 대안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검수완박으로 풀 것이 아니라 검찰이 잘못했던 부분이 불기소권입니다. 범죄를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언론도 보도하면 괜찮아요. 예. 보도를 안 해버리는 게 문제거든요. 의제를 올리지 않을 권리까지 있는 그렇죠. 것이죠. 근데 이 불기소를 덮는 부분은 시민기소 같은 거 하면 됩니다. 시민기소 같은 거 시민기소. 만들어서 시민들이 모여서 기소를 해라 그러면 검찰의 불기소 권한을 제한하면 되는 수사권을 것이거든요. 뺏을 것이 아니라 기소권을 늘려라.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것이고 인권 보장. 검찰이 인권을 만약에 탄압한다고 한다면 요즘은 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이거는 변호사의 참여권을 더 강화하는 제도로 가는 것이 있거든요. 변호사가 옆에 앉아 있는데 어떻게 수사를 인권 탄압하면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다양한 어떻게 보면 개혁의 방향들과 아젠다가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이 그냥 검찰이 미운 겁니다. 검찰에 대해서 수사권을 뺐으면 자신들의 개혁이 성공했다고 믿는 것입니다. 결국 민주당이 주장했던 검찰개혁이라는 것은 범죄자들만 편해졌다. 전 이렇게 평가합니다.
짧게 지금 말씀해 주신 건 근데 사실 많은 국민들이 지지하는 입장에선 오죽하면 그러겠냐라는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제가 이제 검찰의 핵심적인 문제라고 보는 짧게, 부분은 아까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일단은 견제하는 기관이 없었다는 겁니다. 집권 세력 외에는 아무도 견제 안 한다는 게 제일 문제였기 때문에 뭐 기소권, 불기소권 이거 다 견제를 안 받으니까 암용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수처를 만든 게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독립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건데 이것도 안 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독립을 하더라도 문민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이 세 개를 추구해야 되는 면이 있다. 이런 말씀으로 짧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깊은 토론이 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검찰개혁에서 많은 토론이 있었지만 이제 더 실질적이고 더 깊은 대안에 대한 토론들이 좀 이루어질 시기인 것 같습니다. 하원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 이동권이 정치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방식과 표현의 부적절함은 용납하기 어렵지만 장애인 이동권을 정치화시키는 데 일조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까지 정말 이 탈구설 문제에 있어가지고 한쪽의 의견만 계속 보도되고 그것이 절대로 옳은 의견인 것처럼 제가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후 1년 반 만에 드디어 공청회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애써주다. 이를 근거로 장애인 거주시설이 보호와 요양의 기능을 수행해야 합니다. 지금 여기 옆에 지금 시설에 계신 자녀를 두신 어머님이 나오셨는데 이분 마음 좀 100번 이해합니다. 장애인분들이 지역에서 돌아다니면서 335 뭔가 활동을 하는 거 보면 너무 행복하거든요. 왜 장애인 당사자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왜 그들에게는 시민적 권리가 없는 거예요? 저는 사실 오늘 이렇게 두 분이 굳이 뭐 찬성가인데 이렇게 나오는 방식 좀 두 분도 원치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마음은 똑같은데. 발달 장애가 있는 아이에게 이제 집으로 가자, 우리 살던 동네로 가자 살자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서비스 제공이 반드시 선결이 돼야만 합니다. 네, 정의당 장혜영 의원입니다. 저의 동생은 오직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13살 무렵에 시설로 보내져 30이 될 때까지 그곳에 살았습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최중증 장애인은 시설에서 환영받지 않는 존재입니다. 저는 피플퍼스트 서울센터 활동가 문석영이라고 합니다. 탈시설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는 우리가 해보기 전까지 아무도 알 수 없으니까요. 프로그램 개발자가 대기업에 자신의 평생 작품을 도둑맞아 고소 5년 만에 어렵게 유죄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고작 벌금이 책임자 1,000만 원, 법인 500만 원이었습니다. 개발자는 한국 사법체계가 지식재산권을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는데요. 제보는 Y 이준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1년 대기업 코오롱베니투와 프로그램 완제품 공급 계약을 맺은 고 모 씨. 공급한 프로그램은 지난 1994년 저작권을 등록해 지금까지 업데이트해온 고 씨의 평생 작품이었습니다. 이 작품은 미들웨어로 데이터베이스와 응용 프로그램이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허리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지난 2015년쯤 고 씨는 코오롱베니트가 자신의 미들웨어 환경 위에서 작동하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미들웨어까지 같이 팔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미들웨어는 자신의 작품을 베낀 물건이었습니다. 미들웨어라는 건 중간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바꿀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다시 개발을 해야 돼요. 그런데 어플리케이션 쪽은 전혀 변형을 안 하고 바꾼다 그러니까 이거 얘네들이 완전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하는 거네? 라고 이제 그때 딱 감이 온 거죠.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코오롱 베니트가 자체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미들웨어와 고시 프로그램을 비교했더니 90% 이상 베껴서 만든 기능이 230개 이상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고시는 증거를 모아 고소했고 결국 코오롱 베니트는 2017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코오롱 베니트는 재판에서 고시가 프로그램 일부 코드를 직접 줬다는 주장을 펼쳤고 지난 2월까지 5년 동안 법적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저작권은 나에게 있으니 테스트용으로만 사용하라라는 문구를 뺀 이메일을 소스 코드를 줬다는 증거라면서 제출했다가 재판부에 꾸짖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허탈했습니다. 코오롱 베니트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 1심 재판부는 법인에는 벌금 500만 원을, 책임자와 프로그램을 복제한 외부 업체 직원에는 벌금 1,000만 원씩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프로그램을 허락 없이 고쳐 쓴 건 잘못인데 프로그램을 갖다 놓은 건 고시이기 때문에 탈취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고시 프로그램 환경 위에서 작업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코오롱 베니트 사무실에서 직접 개발을 도왔는데 그때 갖다 둔 소스 코드를 줬다고 본 겁니다. 지적재산권이라든가 어떤 사기 사건이라든가 이 소프트웨어를 완전히 다 죽이는 이런 산업을 다 죽이는 일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걸 못 막아줬다는 이 사법 자체가 저는 크게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코오롱 베니트가 특별히 낮은 형량을 받은 건 아니라고 평가합니다.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 한국 재판부 양형 기준 자체가 워낙 약하다는 겁니다. 양형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여러 가지 정황이라든지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이례적으로 낮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요.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양형 기준을 현실화할 필요성은 있다. 코오롱 베니트는 고 씨에게 배상금 2천만 원 지급을 명령한 민사소송 결과를 따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에서 인정한 복제권 침해는 일부분에 불과하고 메일의 문장은 고의로 빠뜨린 게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저작권을 중시하는 미국에서 불법 소프트웨어 복제는 완제품 업체는 물론 모든 도급업체 수입까지 금지할 수 있는 중대 혐의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한 것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의사면허 취소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오늘 교육부에서 조 씨에 대한 입학 취소 통보를 받음에 따라 의사면허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 5일 교무회의를 열어 조민 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무면허 상태로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장윤준 씨에게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고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질타했습니다. 한동호 기자입니다. 법원은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불응과 무면허 운전,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용준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유예기간에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책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장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자성 취지로 구속영장 심사를 포기해 구금 생활을 한 점과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습니다.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장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반포동 서울 성모병원 인근에서 면허 없이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도대체 혐의 인정하십니까? 혹시 뭐라고 진술하셨습니까? 범행 당시 장 씨는 2019년 적발된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이었고 결국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지난해 10월 구속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집행유예 기간 재범을 이유로 징역 3년을 구형했고 장 씨 측은 최후 변론에서 올바른 사회 구성원이 될 기회를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장 씨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생활고에 시달린 끝에 초등학생 두 자녀를 직접 살해한 혐의로 40대 어머니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최근 생활이 어렵다는 이유로 비슷한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데 자녀를 소유물로 보는 이기적인 행동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홍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시흥동의 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지난 5일 이곳에 살던 40살 여성 A씨가 10살과 9살 난 두 아들을 살해했습니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이틀 동안 집안에 머물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이후 별거 중이던 남편과 함께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습니다. 별다른 직업 없이 남편이 주는 양육비로 살던 A씨는 생활고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부 다 여기 어른들 보면은 전부 다 할아버지 할머니만 했었고 우리들 같은 보면은 그렇게 인사를 꼬박꼬박 잘하더라고. 생활고를 이유로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사건이 최근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2일엔 지체장애를 가진 20대 딸을 살해한 혐의로 50대 여성이 현장에서 체포되는가 하면 같은 날 경기도 수원시에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40대 어머니가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8살 아들을 살해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보는 그릇된 인식이 이 같은 범행의 원인이라며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내가 이 아이들의 생사를 손에 쥐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아주 잘못된 그 아이들에 대한 소유욕이 이런 일의 발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와 함께 돌봄 부담과 빈곤이 겹치지 않도록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복지 안전망을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여가부 폐지 방침을 재확인했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인구 관련 전담기구를 발족시켜 인구 절벽 문제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신설될 지속가능 인구 TF는 장기적으로 여성가족부 개편 방향을 만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나라가 마주할 인구 절벽은 미래 국가 경쟁력의 가장 큰 위협으로 빠짐없이 거론됩니다. 인수위 역시 인구 문제를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 중 하나로 보고 전담기구를 띄워 장기적 해법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지속가능 인구 TF는 인구학자인 서울대 보건대학원 조영태 교수가 이끕니다. 여기엔 복지 분야뿐 아니라 건축, 국방, 교육 등 사회 각계각층 전문가 8명이 참여하는데 이르면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TF 관계자는 저출산 대응에서 벗어나 인구 감소로 우리 사회가 겪게 될 다양한 문제를 미리 진단하고 여러 정책 제언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인수위는 지속가능 인구 TF의 활동 결과를 토대로 여성가족부의 기능 개편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인구 TF에서 검토되는 그 미래가족부에 관한 사항들이 결국은 여가부 폐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데 많이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부처마다 흩어져 있는 인구 문제 대응 기능을 통합하는 방안도 정부 조직 개편과 맞물려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 평택 미군기지에서 장병들과 휴대전화로 이른바 셀카 사진을 찍은 것을 두고 카투사와 국군 장병 간 공정성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국군 병사들의 휴대전화 소지 시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수위 관계자는 국군 병사들의 휴대전화 소지 시간 확대는 윤 당선인의 공약 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인수위 외교안보분과도 지난 1일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방위사업청과 간담회를 열고 병사들의 휴대전화 소지 시간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선거에서 진 쪽이 무조건 안 된다라며 정부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EBS 초대석에 출연해 21대 국회와 20대 대통령 임기 내에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 정치인들이 함께 고민해야 하고 거기엔 개헌도 포함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우리 내부에 서로 공존하는 틀, 공존하는 정치가 자리를 잡아야 남북관계도 풀고 외교적으로도 통일된 대응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 위기로 열리지 않았던 서울 여의도 벚꽃길이 3년 만에 우리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열린 벚꽃길을 거닐며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날도 얼마 남지 않았을 거라 기대하는 듯 보였습니다. 정현우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이게 얼마만일까? 환한 햇살 속에 눈앞에 펼쳐진 벚꽃길을 맘 편히 거닙니다. 사람들 얼굴도
벚꽃처럼 환하게 폈습니다. 이때를 놓칠세라 휴대전화를 들어 화면에 담아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3년 만에 열린 서울 여의도 벚꽃길. 숨막히듯 놓여있던 펜스는 사라졌고 대신 꽃길이 자연스럽게 펼쳐졌습니다. 정신적으로 지금 깝깝한 스트레스 있던 이런 부분들이 다 풀리는 것 같고 둘이 나오니까 더 좋은 거고 또 꽃 구경하고 가면은 또 부부 사이도 더 좋아지는 것 같고 그래요. 코로나 위기 이전처럼 여의도 윤중로의 차량 출입을 막고 1.7km에 이르는 벚꽃길이 시민들에게 개방됐습니다. 코로나 위기로 지친 마음을 달래는데 이만한 게 없습니다. 풍경이나 이런 거 잘 못 봐서 다들 많이 지치셨을 텐데 이렇게 개방해서 또 많이들 이렇게 놀러 나오신 것 같아서 그런 모습 보는 것도 뭔가 또 저희도 뭔가 기분 좋아지는 것 같고. 서울 석촌호수 벚꽃길도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가족과 함께한 이들도 있고 연인이나 친구와 함께 추억을 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왔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계속 통제를 해서 못 들어와서 아쉬워했었어요. 그래서 사진으로만 그냥 보고 그랬는데 이번에 다시 이제 열려서 오게 되었습니다. 벚꽃길 주변엔 이렇게 15m짜리 대형 분홍색 곰이 설치돼 있어서 시민들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벚꽃길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1년 4개월 만에 다시 시작된 홍대 야외 공연장에도 하나둘 사람들이 몰립니다. 오랜 기간 얼어붙은 상인들의 마음도 조금씩 녹기 시작합니다. 손님들은 그렇게 막 엄청 많이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어느 정도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기분은 좀 좋은데 몸은 좀 힘든 그런 느낌입니다.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 야외에서라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사람들 표정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YTN 정윤호입니다. 오늘 올봄 들어 가장 따뜻한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높은 기온에 따스한 햇볕까지 더해지면서 활동량이 많은 분들은 다소 덥게도 느껴졌는데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릅니다. 서울 낮 기온이 22도까지 오르는 등 하루 만에 올봄 최고 기온을 경신하겠고 강릉 28도 등 동해안은 초여름 같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고온 현상 속에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가 더욱 메마릅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수도권과 충청 북부에 비가 내리겠지만 시간도 짧고 양도 5mm 안팎으로 적어서 건조함을 해소하지 못하겠습니다. 특히 곳곳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영동에는 고온 건조한 강풍, 양간 지풍이 불면서 대형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불씨 관리 더욱더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4도에서 8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11도, 대전 11도, 광주 10도, 부산 12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대부분 20도를 웃돌며 무척 따뜻하겠습니다. 서울 22도, 대전 26도, 광주 26도, 대구 27도로 예상됩니다. 모레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이 더 크게 오르면서 고온 현상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YTN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